안녕하세요. 5장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복습을 조금 하면, 변수라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말씀. 그 박스의 종류를 우린 자료형이라고 또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 자료형은 그 박스의 종류, 그래서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실수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자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int, short, 어, 정수 들어가는 거죠. 실수는 float이나 double이 있었고, 문자는 차라는 자료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수라는 개념은 실제 박스는 같은 박스인데 변수는 박스의 내용물이 바뀔 수가 있지만 상수는 어떤 고정된 값이었어요. 그래서 상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define이라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constant를 예약어를 만들어서 constant를 걸어서 상수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기호 상수, 어떤 그 ASCII 코드 값에 해당되는 기호 상수를 통해서 키보드로 눌렀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알파벳이라든지 특수 키들을 갖다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해당되는 자료형의 어떤 크기가, 박스의 크기가 다 존재했는데 정수는 4바이트, 실수 4바이트, 8바이트, 문자는 1바이트. 해당되는 자료의 크기보다 어, 크기를 넘쳐섰을 때 어떤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값이 어떤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이제 쭉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변수는 어떤 박스다. 박스의 종류에 따라서 어, 박스의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죠. 내용물의 종류에 따라서 박스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박스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연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산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 내용들을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그 5장에서는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 대입 연산자, 산술 연산자, 논리 연산자, 관계 연산자, 그리고 이런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결합 법칙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계산하는 기계인데, 우리가 어떤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날씨를 계산을 하죠. 해당되는 이제 그 날씨 같은 기후는 어떤 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을 한들 그 예측이 맞을 확률이 되게 낮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많은 슈퍼컴퓨터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다 이런 연산자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수식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사칙 연산들, 이거 x의 제곱,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해당된 int x, y 박스 두 개 정수 형태 만들어 놓고 정수형 박스에다가 3을 집어넣고 x의 제곱이 이제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5x 플러스 6. 그래서 y 된 결과가 printf에서 나오는 이런 수식을 이렇게 연산자를 통해서 곱하기 연산자 빼기 더하기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식은 상수, 변수, 연산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연산자는 이렇게 실제 값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연산자는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수식, 익스프레션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른 연산자의 분류들을 이제 쭉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한다. 그래서 y는 ax라는 1차 함수가 있을 때 x의 변화에 따라서 a의 개인값이 결과가 어디로 대입이 돼요? 왼편으로 해서 같다라는 의미보다는 오른쪽에서 컴퓨터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입 연산자다. 그리고 산술 연산자, 우리가 다 아는 처럼 가감승제가 있죠. 플러스, 빼기, 곱하기, 나머지 두 개는 달라요. 목 연산자고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뭐 어떤 부호, 실제 부호도 연산자예요.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고 증감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해당된 전치 증감, 후치 증감, 뭐 이런 후치 감산, 뭐 전치 감산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해당되는 증가를 할 때 쓰는 연산자고 관계 연산자. 그래서 같냐, 크냐. 이 같냐라는 건 이제 두 개를 통해서 두 개를 표현해서 같다라고 표현하고 크거나 작거나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각각. 그리고 크지 않다라는 걸 표현할 때 느낌표랑 는하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각각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논리연산자 and 얘가 and고요. 얘가 o와 얘가 not입니다. 둘 다 같을 때가 and죠. 둘 중에 하나일 때만 o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결과를 반전시킬 때 not입니다. 조건은 만약 뭐뭐이면이라는 이 품문에 해당되는 어떤 조건식인데 연산자인데 이렇게 물음표로도 이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컴마 어떤 피연산자들 연산자들 순차적으로 표현을 할 때 컴마를 사용하고요. 네, 비트 연산자가 또 있습니다. 해당된 비트에 and, or와 exclusive or와 반전, 이동 이렇게 시프트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얘는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얘도 많이 쓰이는 연산자예요. 실제 인베드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는 비트 연산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사이즈 오브 실제 자료형의 크기를 활용할 때 우리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여기다 변수명 써가지고 그 해당되는 변수의 사이즈를 확인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 타입, 형변환 연산자라고 그러는데 캐스트 연산자라고 해당되는 자료형, 박스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연산자예요. 그리고 포인터 연산자, 우리 당분간은 배우진 않을 터인데 해당 포인터, 주소값을 표현하는 연산자, 그리고 참조할 때, 그리고 얘는 배열도 이제 얘도 이제 포인터 연산자예요. 배열도 사실은 포인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구조체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들만 약간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숙지를 이제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학 연산자, 뭐 2학 연산자, 뭐 3학 연산자가 있는데 이제 말만 이렇게 붙여놨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단학 연산자가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2학 연산자, 연산자가 피연산자가 두 개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를 통해서 더하고 뺐죠. 사망 연산자, 사망이 되어 있죠. 그래서 x가 뭐뭐이면 y는 뭐 z다 이런 이제 연산자가 있는 거예요. 분류를 이렇게 놨을 뿐이지 이제 활용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해보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가장 기본적인 연산 다 알고 계시죠? 덧셈, 뺄셈, 곱셈은 굳이 보지 않아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눗셈, 나머지, 목 연산자하고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래서 4를 7로 나누면 몫이 1 나오죠. 나머지는 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몫을 표현해주는 연산자, 얘는 나머지를 표현해주는 연산자. 그래서 4로 7을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4로 7을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하시고 해당된 연산자를 갖다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된 두 개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산술 연산자의 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mx 뭐 1차 함수, 뭐 2차 함수, 그리고 이런 어떤 분수 형태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가로를 쳐가지고 해당되는 연산자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y는 m 곱하기 xb 그리고 이렇게
얘는 나누기로 표현을 했죠. 목 연산자로. 그리고 이렇게 또 해당되는 연산자를 AX의 제곱은 X 두 번을 곱해서 그리고 BX 플러스 C 산수 연산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사칙 연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결과 코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박스를 배웠죠? X 박스, Y 박스. 근데 그 박스는 정수가 들어가는 박스다. 두 개 만들고 컴마 연산자 썼죠? 두 개 박스 만들고 리절트라는 박스도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그 박스에 지금 7이라는 값 들어가 있고 4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스캔F를 통해서 이렇게 값을 7을 넣고 4를 넣었을 때 결과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 x 나머지 y라는 결과 값들이 리절트에 한 번씩 이렇게 표현이 돼서 보여질 거예요. 해당되는 두 인자값을 갖다가 넣고 엔터를 쳤을 때 11, 3, 28, 1, 3이라는 값이 이렇게 콘솔 창에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실습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연산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목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당되는 결과를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수업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나머지 연산자는 해당된 나머지만 이제 표현해 주는 건데 2, 5, 10 하면은 몫은 5고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그리고 해당된 5를 7로 나누면은 사실 몫은 0이고 나머지 그냥 5가 남은 거고요. 9, 3, 27 몫이 3이고 나머지 3이고 이렇게 이제 해당된 나머지 연산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해서 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로 해당된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인 거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조건문을 활용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해서 몇 배수의 값인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떤 수를 갖다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해당된 x의 수는 5의 배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부호 연산자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되는 값에 부호를 집어넣는 게 이제 부호 연산자입니다. 다른 게 없고요. 그 증감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되는 값에 어떤 박스 안에 해당된 값을 1 증가시키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해당된 연산자가 앞에 있느냐 혹은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상태에 X라는 박스에 10이 들어있으면 일정 시간 후에 해당된 패턴이 그 해당된 연산 패턴이 지나간 다음에는 연산이 일씩 증가되어 있는 어떤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여기 플러스면 증가를 하고요. 마이너스면 감소를 하겠죠. 예, 지금 경우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1이 증가된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 x라고 하면 10이 아니고 9가 되겠죠. 9. 근데 전치 앞에 있느냐, 지금 앞에 있죠.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된 값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 x의 앞에 증감이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차이가 어떤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x 앞에 이 플러스가 있으면 먼저 1을 더한 상태에서 값을 y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x에 원래는 10이 들어 있었는데 10에 있는 값을 1을 더해서 y 값에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y 값은 1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 후에 있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x 값을 y에 전달을 해줘요. 그럼 y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y는 10이 들어있고요. 해당되는 행이 지나간 이후에야 나중에 10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은 먼저 대입하고 나중에 증가를 하는 형태가 그러니까 후치 연산이 됩니다. 후치 연산자라고 합니다. 후치 증감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증감 연산자부터 정리를 하면 플러스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식값을 증가된 값을 x값이다 라고 되어 있고 증가되지 않은 상태로 x값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증가한 상태로 x값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얘는 전달한 다음에 나중에 x값이 증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식값의 감소된 형태의 x값이라고 하면 아까 증감 연산자와 똑같이 미리 감소를 하나 시키고 일단 해당된 값을 갖다 전달하는 거고 수치값이 뒤에 있으면 일단 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S값이 존재를 했다가 다시 이제 감소를 한 형태, 후에 증가하는 형태. 이제 후와 전에 대한 의미는 해당되는 라인 자체가 어, 끝나고 날 때 실행이 된 다음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결과를 갖다가 쭉 보면은 X랑 Y의 결과가 10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해당되는 결과값을 이제 프린팅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X가 찍어 보니까 결과 어떻게 나와요? 10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프린트의 부분은 전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XX가. 그러면 먼저 여기서 10인 값에서 1을 더해 가지고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1이라는 값이 이렇게 표현이 돼서 보여질 거고요. 11이라는 값을 표현할 거고 실제 여기 또 x를 찍어 보니까 이미 11이 더해져서 값을 x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11이 출력이 될 겁니다. y값 역시 아까 10이라는 박스 안에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10이 나오겠죠. 그리고 후에 나중에 뒤에 있죠. 플러스가 그러면 여기는 11일까요? 10일까요? 네, 일단은 이 행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이 프린트의 부분이 실행된 후에 1이 증가되기 때문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프린트문은 10이 나와요. 그리고 이 프린트문에서 y값은 나중에 이제 여기서 1이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11이 나오고 그래서 전치와 후치의 상태에 따라서 증감의 그 연산자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플러스 1이 되는 어떤 시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산자를 갖다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현업에서는 보통 이제 포문 안에 플러스 연산자를 많이 쓰는데 반복문 안에서요. 근데 해당된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 때문에 실제 해당되는 그 인스펙션을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확인하고 해당된 수치 연산이나 수식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중요하진 않지만 해당된 알고리즘이나 어떤 걸 구현을 할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 꼭 예상을 해보고
시스템을 구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스름 계산하는 방법, 아까 나머지 연산자랑 모기 연산자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거스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기 연산자랑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그 전체 초를 넣고 해당되는 분과 초를 구분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코드는 나중에 실습 시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대입 연산자는 이 느는 대입 연산자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x랑 플러스 각각의 박스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z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밸류를 레프트 밸류로 전달하는 대입 연산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 플러스 y는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해당되는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값에 상수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메모리 공간에 어떤 할당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연산으로 컴파일러 오류가 납니다. 네, 다음 수식은 x는 x 플러스 1은 수학의 어떤 함수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수식이죠. 하지만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는 연산자라는 변수에 1을 더하면은 x가 만약 10일 경우에 1을 더해서 11이 되고 11을 값에 11을 다시 x 변수의 이 박스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x는 11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학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인데요. 실제 이 코드는 줄여서 간결하게 표현한 어떤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x는 x 플러스 y라는 어떤 수식인데 이거를 x 플러스는 y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걸 줄여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 줄인다고 해서 코딩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업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로 간결하게 줄여서 쓸 수 있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가 해당되는 사칙 연산자, 여러 가지 연산자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가독성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풀어서 수식을 써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계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산자, 두 개의 피 연산자를 비교하는 연산자인데요. 그 결과값은 true랑 false 형태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x랑 y가 같냐라고 물어봅니다. 같으면 참이고 같지 않으면 거짓을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같으면 참, true 1, 거짓이면 0. 그래서 1과 0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과 0이 아니고 true, false 형태로 논리 형태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건문을 같이 활용을 해서 해당되는 값을 비교를 할 때 많이 쓰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관계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XY가 같은지, XY가 다른지죠. 예, 이게 반대예요. 지금 반대 논리고, 그리고 X가 큰지, Y가 큰지,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지,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자체가 true 형태,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로 어떤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입력을 x, y 값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연산자에 따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true 아니면 false 형태로 해당되는 어, 값을 반환을 한다. true, false 형태로 반환한다. 1 아니면 0에 뭐 아니면 도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대답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제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값을 갖다 지금 스캔F로 받았죠.
3이라는 값과 4라는 값을 집어넣습니다. 같지 않겠죠? 3, 4가 다르죠. 그래서 해당된 결과를 갖다가 확인했을 때 0, 거짓으로 판명이 난 거고요. 않죠? 같지 않으니까 true. 그리고 x가 큰지 거짓, y가 큰지 y가 크다 true. 그리고 x가 크거나 같은지 거짓이죠. 그리고 네 번째 x가 y보다 작거나 크죠. y가 크죠. 크거나 같죠. 그래서 true.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 형태로 결과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의할 점은 뭐 x와 y, 당연히 이거는 대입 연산자죠.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는이 두 개 있어야지 같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x와 y 같다라는 의미의 반환은 그리고 반드시 true 아니면 false 형태로 반환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대입 연산자로 오인해서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물론 이제 요즘 저희들은 비주얼 스튜디오나 해당되는 여러 가지 컴파일러 툴들이 좋기 때문에 툴에서 이미 해당되는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오류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구문 분석에서 잡히지 않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연산자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x가 2보다는 작고 어,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표현해야 된다. x는 2보다 크고 x는 y보다 작다라는 걸 엔드 연산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당되는 x 값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기억을 꼭 하세요. 그래서 수학에서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실수도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오차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표현할 때는 가수부랑 실수부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가수부가 해당되는 그 절삭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를 확인을 하고 오차에 따른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하여서 참과 거짓을 따지는 연산자인데요. 지금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건전지를 가지고 어떤 램프를 킬 때 어떤 논리를 갖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스위치가 온 돼야지. 그래서 온, 다시 말해서 1과 1이 될 때에만 이 램프가 켜지는 형태가 되겠죠. 둘 다 1일 때만, 둘 다 스위치가 온 될 때만 램프가 켜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1일 때 참인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둘 다 참이 아니고 10, 101 이럴 때도 이제 이럴 땐 거짓이 나오겠고요. 그리고 오화는 둘 중에 하나만 1이 돼도 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둘 다 0이면 거짓이고요. 그래서 아까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병렬 형태로 둘 다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엔드지만 오화는 이렇게 이런 형태인 거죠. 스위치가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이렇게 전기가 됐었죠. 이쪽이 플러스라고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켜져도 불이 켜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오화 형태의 어떤 회로가 되겠고 아까 엔드 형태는 두 개가 시리즈로 연결됐을 때 이제 엔드 형태가 되겠죠. 둘다 낫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x가 참이면 거짓이고 x가 거짓이면 참이다. 낫인 형태야, 낫. 반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의 결과를 갖다가 어떤 유출을 할 때 이렇게 앞에 느낌표를 붙이고 x에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된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가 논리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조건을 비교하고 확인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성적 처리 같은 거 할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할 때 어떤 조건을 갖다가 골라낼 때 이제 하죠.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을 뽑는다. 그 조건은 30살보다는 적어야 되고 30살보다는 적어야 되고 토익 점수가 최소한 700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 두 조건이 뭐예요? AND예요. 그래서 어떠냐? 예, 젊어야 되고 30살보다 적어야 되고 토익이 700점 이상이 되는 사람들만 뭐 뽑는다라고 하면 이런 연산자가 두 개가 합해진 형태로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거죠. 둘 다 참이면 이제 true가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이 만족해도 참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31살이고 699점이면 거짓인 거고 나이 조건이 맞든지 토익 점수가 조건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만 조건이 맞아도 합격이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연산자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바뀐 거는 AND 연산자가 OR 연산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논리 연산자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이제 보시면 일단은 이제 얘도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어떤 순서가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거 먼저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바깥에 있는 보아 값을 갖다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이 지금 1과 2가 같냐라고 물어본 거죠. 거짓이죠. 거짓, 펄스고 2가 2가 같냐? 1이죠. 1과 이제 0 상태고 두 값에 대한 보아는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이라는 결과가 true라는 결과가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는 true 아니면 false 형태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반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수식에 대한 논리 연산은 참이면 1이고 거짓이면 0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 0이 아닌 나머지들은 0이면 이제 거짓이고요. 나머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들은 다 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음수도 참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0에 대한 반대는 뭐 1이 되겠고 3은 그 양수니까 양수든 음수든 true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반전은 0이 되겠고 얘도 이제 참이죠. 참을 반대로 하면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참과 거짓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낫은 아까도 위에서 예제로 보셨던 것처럼 해당되는 어떤 연산자의 어떤 반대 결과값을 갖다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1이면 0으로 0이면 1인 상태를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참인데 반대로 표현하면 거짓이죠. 거짓을 리절트에 담는 거고 지금 얘는 2와 3이 같냐라고 했을 때 거짓이죠. 거짓을 다시 반전하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에 리절트에 1이라는 값이 담길 수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의 예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해당된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가 일단 x가 뭐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1이거나 2이거나 3일 때 참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x가 60 이상이고 100 미만일 경우에 표현을 이렇게 해줘요. x가 60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가 100보다 작을 때 거기에 대한 AND 값이 여기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리고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닌 경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 연산자 예를 이렇게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제를 통해서 지금 논리 연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표현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두 수를 입력받아서 AND 연산한 거 그리고 OR 연산한 거 그리고 실제 그냥 x 값을 그냥 뿌린 거 그 뿌린 값을 반전한 결과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건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조건 연산자가 이게 물음표거든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if문과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 x랑 y의 변수가 있잖아요. x 값이 만약에 크다면 x가 크면 여기 x의 결과를 반환을 하고요. 거짓이면 y 값의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참일 경우 x가 10이고 만약에 9를 넣었을 때 그러면 참이죠. 참이면 여기 x 값을 여기 반환을 하는 거고요. 거짓이면 여기 y에 담겨 있는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조건의 결과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만약 뭐뭐이면 뭐뭐다라고 표현을 할 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조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0보다 큰 값일 때 x 값을 이제 반환을 하고요. 그리고 0보다 크지 않고 마이너스 의 값일 때는 그 x 값에 마이너스를 표현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x가 y보다 크면 x 값을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y 값을 반환하고, 맥스 값을 이제 가지고 올 때 이제 쓰는 표현이겠죠. 최소값을 반환을 할 때는 작은 값을 갖다 반환을 하게끔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그 조건 연산자를 통해서 한 줄로 어떤 결과들 갖다가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가독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건문으로 if문을 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해당되는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식을 통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인트 박스 2개, 정수형 박스 2개 만들었고, 각각의 박스에 스캔F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해당된 조건식이 어떤 게 큰 수인지를 갖다가 물어봤을 때 큰 수를 x로 반환을 하게 되면, 만약에 큰 수가 x로 이제 혹은 y 값으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랑 뭐 두 번째 수 일단은 이제 출력을 했고, 큰 수는 뭐 3이고 작은 수는 뭐 2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해당된 예제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로 연결되었던 그 콤마 연산자는 순차적으로 콤마를 앞에 있는 걸 먼저 그 연산을 하고 두 번째 텀을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 따로따로 줄바꿈을 해서 써도 되지만 한 줄에 어떤 순차적으로 어떤 실행을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X 변수, Y 변수, 뭐 Z 변수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꺼번에 한 줄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베이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인데요. AND는 아까 우리 논리 연산자에서 봤던 것처럼 둘 다 1일 때, 그리고 OR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일 때, 그리고 exclusive OR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이면 1이고 둘 다 0이거나 1이면 이제 0이 됩니다. 그리고 시프트 연산자는 어떤 비트를 갖다 시프트 시켜주는, 왼쪽으로 시프트 시켜주는 시프트 연산자,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는 연산자. 그래서 왼쪽으로 시키면 곱하기 2 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나누기 2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낫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비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가 32비트, 4바이트라고 그랬어요. 4832, 4바이트인데 4바이트가 이런 형태로 쭉 1과 0의 상태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갖다 이제 엔드 연산하거나 OR 연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리 연산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엔드 연산자는 둘 다 1일 때만 1인 결과를 다 0인데 둘 다 1일 때만 1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엔드 연산을 하고 있는 거가 1, 0일 때 0이고 0이고 저기 1, 1일 때만 이렇게 1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죠. 이게 엔드 연산이다. OR 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이면 얘가 1이죠. 1이고 얘가 1이니까 1이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일 때 1. 아까 전기회로에서 병렬회로랑 직렬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병렬회로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스위치가 닫아지면 전기가 통해서 전구가 켜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화 연산자의 어떤 병렬 회로고, 그래서 BT 연산에 대한 결과가 1, 0일 때 1이라는 거, 0, 1, 1, 0, 0이니까 0, 1, 1, 1 이렇게 오화 연산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익스클루시브 오화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둘 다 0일 때 혹은 둘 다 1일 때, 둘 다 이제 같은 비트일 때는 0이고요. 다른 비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1이라는 결과를 갖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익스클루시브와 연산 결과를 보시면 0, 1일 때 1이고 0, 1일 때 1이고 0, 0일 때 0이고 1, 1일 때 0이라는 익스클루시브와 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산자, 나의 연산을 하면 비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비트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0일 때 1이고 1일 때 0인 상태가 이제 반전돼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 부호 비트 반전 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비트 이동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시프트 이렇게 왼편으로 꺽쇠가 나와 있죠. 화살표 방향이 그런 왼쪽 비트로 이동한다라고 하고요. 오른쪽 비트 이동한다는 그 연산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곱하기 2에 해당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나누기 2에 해당되는 결과값이 이제 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트를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해당된 결과가 지금 얘는 8421 얘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죠. 그래서 얘는 어, 여기 10진수로 4예요. 얘를 비트 시프트를 시켰어요. 어떻게? 왼편으로 하나씩 시켰죠. 그래서 1000이 됐죠. 이걸 다시 10진수로 변경해 보니까 뭐가 돼요? 8이 되죠. 어떻게 됐어요? 곱하기 2가 됐죠. 그래서 2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곱하기 2배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나누기 2배가 되겠죠. 반대로. 지금 왼편으로 시프트를 시켰을 때 2분의 1배, 2로 나눈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8, 4, 2, 1, 4죠. 100은 4예요. 10진수로. 얘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켰더니 공이 하나 없어졌죠. 이 결과 어떻게 변했어요? 2로 변했어요. 나누기 2한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해당 BT 연산자 우리가 AND OR, exclusive OR, NOT 그리고 shift 연산자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0x 0, 0x9, 0x 붙이는 거는 16진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16진수의 9 그리고 16진수의 A를 갖다가 어떤 걸 했죠? AND 연산을 했어요. 비트 연산, AND 연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8이 나오더라. 그리고 오화 연산을 했더니 B가 나오더라.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오화 했더니 3이 나오고 그리고 not 연산을 했더니 부호 비트 건드려 가지고 지금 이런 값이 나왔죠. 그 not 연산자 시프트 0x4를 했더니 8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했더니 2가 됐습니다. 시프트 연산을 시켜서 지금 해당된 결과를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네. 네, 다음 연산자는 이제 형변환 연산자인데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박스를 갖다가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형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수식에 있는 값을 갖다가 전달을 할 때 데이터형이 달라서, 데이터 값이 이제 절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형변환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타입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 박스에 있는 값을 갖다가 지금 롱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죠. 근데 롱에 있는 값을 갖다 인트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롱은 박스의 크기가 훨씬 크잖아요. 작은 박스에 있는 걸 큰 박스에다 집어넣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큰 박스에 있는 내용물을 작은 박스에 있는 거에 넣으면 오버플로우 돼서 넘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형변환에 있어서도 규칙들이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변환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어떤 유형이 어, 변형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자동 형변환이 가능할 경우도 있고요. 명시적으로 강제로 형변환을 강제 형변환이라고도 합니다. 명시적인 형변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연산시 형변환, 뭐 정수연산시 형변환, 수직연산시 형변환에 대한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형변환을 안 시켜도 컴파일러가 알아서 형변환을 시켜줍니다.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강제로 형변환을 일부러 명시화해서 프로그래머가 자동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해당되는 명시적으로 한번 해봄으로써 강제적으로 해봄으로써 여러 가지 오류들을 어,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할지언정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대입연산 시에 대한 어떤 자동적으로 형변하는 예를 보면 일단 실수 형태의 박스 F라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 박스에 실수 형태가 아니고 정수 형태의 10을 넣어줬죠. 그랬더니
값이 어떻게 변했어요? 10.0으로 변했죠. 그래서 해당되는 박스의 크기에 맞게끔 어떤 데이터 자체도 변경이 됐어요. 올림 형태로 이제 변환이 된 거고요. 올림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해당되는 인트는 인트 형태의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 변수의 박스에 값을 넣으려고 하는 그 값은 3.14154592 실수 형태죠. 실수 형태가 정수 형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절삭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만 저장이 되고 뒤에 있는 소수점 자리는 다 날아가서 이렇게 3만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절삭된 형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올림 변환과 내림 변환에 대한 이런 예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습 시간에 저희는 실습을 해볼게요. 정수 연산 시에 자동적으로 어떤 형변환이 또 있는데 차나 숏 같은 경우에 1바이트고 2바이트죠. 자동적으로 인트 형태로 변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이 자동적으로 인트 형태로 형변환돼서 계산을 한다. 수식에서 자동적인 형변환, 실제 수식을 사용했을 때 형변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인트 형태나 더블 형태가 연산이 되어질 때 실제 큰 형변환 형태로 자료 자체가 변환이 돼서 연산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 형태로 자료를 자동 형변환해서 결과값이 실수 형태로 출력이 된다. 명시적인 거는 강제로 이렇게 명시적인 형변환, 강제 형변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지금 1.23456이라고 실제 데이터가 있지만 이거를 가로치고 인트라면 강제로 정수로 변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더블 X는 여기에 정수가 들어있을지라도 소수점 자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롱도 비슷하고요. 강제 형변환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빨리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제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시적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그렇게 쓰여진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강제 형변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가 이제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예제를 통해서 또 자동 형변환, 강제 형변환에 대한 예제를 또 들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연산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연산자 우선순위의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을 다 알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를 잘 써서 활용을 하면 그런 우선순위를 갖다가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쉽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어떤 연산자가 먼저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연산자 먼저 보통 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 곱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하는데 가로를 쳐놓으면 더하기 먼저 하고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어떤 표현들을 갖다가 가로를 쳐서 수식화하는 게 중요하다. 좋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자 우선순위 먼저 더하기나 빼기 먼저 하고요. 가로 있는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열의 형태 있는 거 하고 멤버 변수 있는 거 먼저 하고 이렇게 증감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어, 그리고 좌에서 우 형태로 결합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런 거 이제 다 외우고 프로그램 짠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게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실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결과를 예상을 해야 될 경우 이제 내가 수식을 짰지만 그 수식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수식이나 함수를 가로를 잘 쳐가지고 하면 해당되는 이 연산자와 상관없이 결과를 갖다가 원래 그 사용하려던 어떤 수식의 어떤 결과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 형태를 잘 써가지고 어, 해당되는 수식 함수를 갖다가 프로그램으로 옮겨라 라는 어떤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비트 연산자, 워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가로를 잘 치면 이거를 굳이 기억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우선순위 일반적인 지침 이런 걸 다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테이블도 다 외워야 되고. 하지만 저도 못 외우고 있어요. 일반적인 가로를 쳐가지고 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연산자들 여기 나와 있죠.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생각나지 않으면 괄호를 이용해라. 당연히 생각이 안 나죠. 저걸 외우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로를 쳐가지고 해당되는 그 어떤 논리나 수식을 갖다 표현을 하면 돼요. 만약 같은 우선순위를 가진 연산자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떤 것을 먼저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규칙인데 일반적으로 결합 방향은 좌에서 우로 해당된 연산자를 갖다가 수행을 하고 그리고 결합 방향 이렇게 이런 기호 그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우에서 좌로 이렇게 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로를 잘 치면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합 규칙에 얘가 있고 지금 가로가 있으니 가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머지 연산자 그리고 모으기 연산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곱비 연산자 한 다음에 이제 덧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가로만 잘 쳐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예, 해당된 표나 여러 가지 규칙들을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 이제 예제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예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이제 마지막 예제니까 샵 include std.h 해서 표준화 입출력 함수의 꾸러미를 include 한다. input, output 표준화 입출력 함수예요. 그리고 메인 함수는 항상 하나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반환형도 이렇게 int가 반환형이 있는 거고 int x, y, 컴마로 지금 연산자로 썼죠. 그래서 그 정수형 박스 x라는 박스와 y라는 박스를 만들었고 각각의 박스에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다. 그래서 해당된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선언과 정의라는 이야기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메모리 공간에다가 내 땅이야 라고 깃발을 꼭 선언을 하고 거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게 정의한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메모리 특정 공간에 x라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에 0이라는 값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언하고 초기화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 시간에. 왜냐하면 이 메모리 공간은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도 그 전에 사용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초기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고 해당된 결과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이 어떤 잘못된 데이터들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그 전에 사용했던 그 공간에 어떤 물건이나 쓰레기를 놔뒀을 때 그 쓰레기가 내가 실행하고자 하던 수식의 다른 값으로 추가가 될 수 있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 공간을 갖다가 선언하고 쓸 때는 처음에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X라는 공간, Y라는 공간을 만들고 각각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라는 값도 박스로 만들었죠. 얘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화를 얘는 안 해줘도 되는 이유는 나중에 결과값이 덮어 씌워지니까 지금 안 해준 거 안 해줬어요. 왜냐면 이건 최종 결과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값이 나중에 지워지면서 덮어 씌워지니까 안 해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다 해주는 게 폼을 똑같은 형태로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 해당된 코드는 그 우선순위 연산자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뭐 해당되는 비교 연산자가 우하 연산자보다 크다라든지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2랑 3에 대한 2가 3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이 가로로 치면 되죠. 그리고 6이 7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이 가로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된 가로에 있는 거 먼저 연산을 하면 얘는 거짓이죠. 얘도 거짓이죠. 그 다음에 네, 5와 연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연산하니까.
그럼 굳이 우선순위 연산자를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지. 하고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죠? 그래서 해당된 이렇게 가로를 치면 굳이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를 알 필요가 없어요. 가로 있는 거 먼저 무조건 연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연산을 하면 거짓이니까 0이죠. 얘 연산을 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바깥에 있는 거예요. 5와 연산을 하는 거예요. 5와 연산하면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도 역시나 가로를 이렇게 쳐놓잖아요. 굳이 연산자 우선순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뭐 둘 중에 하나 먼저 하면 되죠. 이게 3과 2의 5와는 숫자는 다 추르라고 그랬죠. 또 해당된 수는 추르면 뭐가 해야 돼? 5가 되면 1이 되겠죠. 1. 얘는 3보다 이게 크냐? 예, 추르죠. 두 개 값을 엔드 하면은 1이 되는 거죠. 예, 해당된 결과는 1이 되는 거고. 얘 역시 얘는 근데 굳이 뭐 이거 가로 칠 필요는 없죠. 해당된 결과 대입변수자 1을 y로 넣고 y 값은 1로 넣고 x는 또 리절트로 넣었으니까 다 1인 거죠. 결과적으로 리절트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또 어떤 게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얘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먼저 연산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해당된 수식을 만들 때 그 수식의 연산의 결과를 예상하게끔 수식을 구분해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된 결과를 하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상 결과를 도출을 하고 가로를 쳐서 결과를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수식과 연산자 챕터 5장에 대한 학습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기본적인 시언어에 있어서 이제 그 if문과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어, 기본적인 학습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변수와 자료형 실제 어떤 박스에 데이터를 담았었고 담겨진 데이터를 어떤 수식과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조금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식과 연산자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쭉 이해를 했고요. 5장에서는 뭐 대입 연산자, 뭐 산술 연산자, 증감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리고 뭐 시프트 연산자 이런 걸 했었죠. 그리고 해당된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결합 법칙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선순위와 결합 법칙은 그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그냥 가로를 잘 쳐서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자료형과 수식 연산자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6장, 7장 이렇게 넘어갈 때 이런 기본적인 바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플로우나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조건문, if문에 대해서 if else문, 뭐 이런 스위치문, 브레이크문, 컨티뉴 고토문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어떤 논리의 흐름을 갖다가 어떤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반복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그 우리가 배웠던 어떤 수식들과 관계연산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조건에 맞춰서 어떤 결과들을 갖다가 도출하고 흐름을 나누고 분리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 수행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일적이고 반복적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분리해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해당되는 함수들로 우리가 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웠던 부분들을 좀 학습을 잘 하시고 또 우리 이제 그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엑서사이즈 연습 문제도 학습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문제들 중에 좀 그 일단은 다 잘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그 충분하게 컴퓨터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하지 말고 꼭 손으로 써서 자기가 학습한 내용들을 갖다가 꼭 그 과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면을 해서 얼굴을 보고 학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빨리 대면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즐겁게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